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혹시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바쁘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국가가 벼랑 끝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설가 조정래 씨, 그 다음에 의식화의 은사라고 하는 리영희 교수를 좀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바로 이분도 대한민국의 이 좌익화에, 이건 뭐 좌익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간첩이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통일혁명당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지하정당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추앙하는 분이 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한명숙 씨의 남편이 바로 이 통일혁명당 사건 당시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그 전향서 쓰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에게 그 형을 내린 형기를 끝까지 다 마치고 만기 출소를 한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 한명숙 씨의 남편입니다. 여기 이제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돼지는 뭐냐? 이 맨 마지막에 가시면, 저 돼지가 왜 저기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돼지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그 책,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조지 오웰의 1984년 동물농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그거 다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시간 나는 대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게 누구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노동자, 농민들이 이 세상을 노동자, 농민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인류가 나가야 될 길이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영복이라는 분이 여기서 가까운 성공회대 교수를 했었죠. 구로구, 그러니까 성공회대가 이제 이 서울과 부천의 경계쯤에 있는데 그 학교에 가면은 더불어 숲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 숲길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명명한 겁니다. 신영복 교수를 기리기 위해서 구로구가 조성한 산책길 이름이 더불어 숲길이에요. 뭘 기리냐, 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주장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신영복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가 더불어숲인데 거기서 이름을 따서 대한민국을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 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2일을 수감 생활을 하고 전향서를 쓰고 나온 사람을 기려야 된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16년에 그가 사망을 하니까 뭐 두려움 없이 군사 독재와 싸웠대요. 우리 시대의 지성이래요.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하는 이인영 씨는 신영복에게 받은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했던 박영선은 신영복이 사망한 날 신영복 선생님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공에 대해 더불어숲 강의를 다녔던 나에게 신영복 선생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시면서 서예를 권하며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먹을 가는 단아한 마음처럼 재련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뭐 미사여구 천사가 쏟아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민주화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영복 띄우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1년도 경남 밀양에서 아버지가 교장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상고를 나왔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을 했고 숙명여대 강사를 하다가 석사장교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4년간 교관을 하던 중에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이 1968년에 적발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0일을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에 특별 가석방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뭐 감옥에서 자기가 뭐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가지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걸 발간해가지고 뭐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뭐. 조정래가 대한민국은 아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저주하는 태백산맥이 근 뭐 몇천만 부가 팔리고 이영희의 뭐 우상과 이성 이런 것들이 나오기만 하면 막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사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뭣도 모르고 대한민국을 망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줘가지고 이 사람 인쇄받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가 아까 그 돼지 그림 거 괜히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이 양반이 또 처음처럼이라는 건전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불쌍한 중생들은 열받으면 한 잔씩 마시는 소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인데요. 저 글씨를 우리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셨대요. 신영복 씨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대전교도소에서 난파공작원 출신의 한학자 노촌 이구영과 4년간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한테 서예를 배웠대요. 그리고 감옥에 서예반을 만들어가지고 뭐 성주표라든지 뭐 조병호 이런 분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뭐 신영복체니 무슨 어깨동무체니 협동체니 하는 이런 서체를 자기가 완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쓴 그 글씨를 이 소주를 만든 그 회사가 두산그룹인데 두산에서 그 글씨 서체를 우리가 소주병에다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갖다가 안겼습니다.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은 세상이 미친 건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열받아서 한 잔씩 마시는데 그냥 뭐 아침 일어나면 속만 쓰리고 괴롭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신영복이 글씨를 써준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을 내세워 대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주체사상하고도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중심 철학이라는 건데 인간을 사람으로 싹 바꿔서 지금 뭐 사람 중심 경제, 사람이 먼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랑 중심 경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차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영복이 쓴 또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하나씩 선물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실마다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신영복 글씨가. 도대체 어쩌자고? 드디어 이분이 2018년 2월 9일 날 평창올림픽이 열린 순간입니다. 개회식 당시 국내외 귀빈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세계에서 온 VIP 요인들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대통령이 존경을 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형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후에 단 한 번도 자기는 공산주의에서 전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매우 존경한대요. 이쯤 되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또 2017년 1월 15일 날 신영복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도사에서 혼자서는 약하고 바꿀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촛불 집회가 보여줬다. 신영복 선생의 뜻대로 많은 촛불과 함께 더불어 정권을 교체하고 내년 2주기 추도식 때는 선생이 강조하신 더불어 숲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실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평창올림픽에 전 세계 VIP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숲에서 온 말이다. 나는 요즘 민주당이 그런 대로 꽤 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라는 이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신영복에게서 왔는데 그 신영복은 누구냐?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쓴
글이다. (2018년 10월에) 위대한 백두혈통에 한 사람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로 김여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저 뒷배경에 저 이상하게 생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통짜를 누가 썼느냐. 신영복이의 글씨였습니다. 신영복의 글씨. 자, 이쯤 되면 신영복의 그런 생각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영복은 1968년 반체제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수감 생활하다가 전향서를 쓰고 1988년에 가석방됐고, 통일혁명당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김일성이가 이 통일혁명당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는데 그 무장간첩이 침투하다가 우리 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전부 일망타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혁명당 중에 핵심 멤버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당한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았거나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냐? 바로 신영복입니다. 통일혁명당은 어떻게 조직이 됐냐면은 1961년 12월 28일 날 북한이 김수영이라는 간첩을 임자도에 침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월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와서 동생인 김수상 그리고 외삼촌 최영도를 포섭을 했어요. 최영도가 그 당시에 임자도 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상 자기 동생하고 외삼촌을 공작선에 태워가지고 월북을 시켜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간첩 교육을 받고 임자도로 다시 와서 임자도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북한에 가가지고 간첩 교육을 받은 김수상이 자기하고 잘 알고 있던 대구 출신 김종태라는 사람이 이 친구 아주 혁명정신도 투철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제가 포섭을 하겠습니다 하고 북한 대란 공작 지도부에 추천을 하니까 걔를 포섭을 해라. 그래서 김종태를 포섭을 했습니다. 김종태라는 사람은 1950년 3월에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생 시절에 좌익단체 활동을 했고 대구 폭동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상에게 포섭된 이 김종태라는 사람이 무려 4차례나 월북을 해서 공작선을 타고 월북을 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평양교회 초대소에서 공산주의 사상 간첩 교육을 받고 막대한 공작 자금을 가지고 남한에 가서 지하당을 건설을 해라. 합법적인 출판물을 발간을 해서 학생과 지식인층의 반미정신, 반국가사상을 고치하라 라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다시 왔습니다. 이 사람이 통일혁명당의 주범인 김종태인데 느낌이 좀 요즘 유행하는 좀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네? 테스 형하고.
이 사람이 북한의 그 대남 사업 총국장 허봉학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공작 자금으로 미화 7만 달러, 1960 몇 년도에 한화 2250만 원하고 미화 7만 달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요, 엄청납니다. 뭐, 한 몇십억 정도 될 돈입니다. 받아가지고, 난파된 거물 간첩입니다. 이 사람이 1965년에 자기 집에서, 당을 하나 만들어요. 통일혁명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신영복이가 포섭돼서 통일혁명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종태가 자기 조카인 김진락, 자기 친구인 이문규, 그다음에 신영복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6.25나 이럴 때 월북을 한 사람들을 다시 간첩 교육을 시켜서 침투를 시켜서 자기의 일가 친척을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가서 간첩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난파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포섭을 해서 지하당을 만드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김진락하고 이문규 이 두 사람도 공작선을 타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이거는요, 그냥 평범한 간첩 사건이 아니고요. 월북을 해서 아주 고도의 간첩 교육을 받고 밀봉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차원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지하당이고 그 지하당에서 포섭한 사람이 신영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도 이념은 뭐냐? 주체사상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적, 자기네들이 이렇게 간첩질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었습니다. 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을 해서 부패한 반봉건적인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성취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반봉건이면은 지네가 반봉건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반봉건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늘이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청산가리 먹여가지고 죽이거나 고사포로 쏴 죽이는 나라예요. 여기에 무슨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네들은 항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한대요. 공산주의 제도 그러면 잡혀가니까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핵심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의심받지 않은 인물들을 겉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제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외교 안보 특보라는 그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쟤네들 세계에서 볼 때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그냥 너는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자리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떠들어! 지서! 그럼 짖는 이런 형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핵심 본질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겉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고 막 흥분을 하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저들은 다 찌끄레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미애,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이 과거에 이 주체사상 뭐 이런 그 교육을 받은 핵심 운동권 사람들이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 쟤네들 얘기하는 거 가지고 흥분할 필요 없다. 쟤네들은 자리 하나 보장받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거다. 항상 좌익투쟁 경력인 남동당 출신들은 정수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잠복해서 지하에서 이제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아무리 막 잡아다가 국가보안법으로 뭐 잡아 쳐넣어봤자 안에 있는 지하당 핵심을 일망타진하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이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이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리고 무장투쟁 혁명 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서 통역당은 모택동식이나 베트콩 게릴라 전법 및 동학농민봉기식 무장투쟁 혁명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뭐 무장투쟁 혁명 전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자성리학 위정척사파들이 이 수구 쇄국 세력들이 항상 내세우는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겁니다. 북한과 합의하에 농촌에서는 테러 투쟁을 하고 도시에서는 폭발물을 이용해서 주요 시설과 청와대를 폭파하고 무력 투쟁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진영과 오병현이라는 사람을 특수전술교관 후보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월북시킵니다. 1968년 4월에 월북시켜가지고 무기조작, 폭발물 취급하는 특수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각 지역 무기고 획득, 무기 비축박법 등을 연구하고 지형정찰을 실시하고 유격전에 대비한 신체훈련과 사상토대 강화훈련을 했다. 1946년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1948년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1948년 10월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거의 비슷하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무기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총기를 획득을 합니다. 광주에서는 안 그랬나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일혁명당원인 이진영과 오병현을 월북을 시켜서 거기서 막 이 무기조작법, 폭발물 취급 훈련을 받던 중에 통역당 사건이 터져가지고 주모자들이 다 이제 그 체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눌러 앉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통일전선부로 들어가서 대남방송을 하는 요원이 됐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김진락이라는 사람, 김진락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범인 바로 이 사람의 친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이 공산당한테 속았구나. 나는 죽더라도 나는 공산당으로 죽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그 통일혁명당과 관련돼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고 우리들의 사상은 뭐였고 뭐 돈은 누구한테 받았고 하는 걸 상세히 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통일혁명당이 이런 조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썼느냐?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가 없고 통역당 조직 상황과 활동 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반미, 반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ABC다. 나는 청맥의 지면을 통해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미, 반괴뢰 투쟁을 선동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호인 신문도 거부를 하고 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큰 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할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뉘우칠 뿐이며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 없다. 그동안 공산주의를 위해 싸웠으나 이제는 공산주의자로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 이 사람은 정말 참회를 한 겁니다.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이 엉터리였구나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달은 거죠. 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반제, 반봉건, 반식민의 민주사회를 거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 당은 비단 이북의 노동당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공산당과도 형제당이 되는 것이며 국제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남반부를 불법 감정하고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원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함에 있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원으로 무장하고 중앙당의 지도 아래, 중앙당은 북한 김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혁명당 창당을 선언한다. 바로 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을 쓴 김진락이가 문제의 이 신영복을 지도하는 그 지도원이었고,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씨를 포섭하는, 이 오자가 났네요. 신영복이 박성준을 포섭을 했는데 1968년 8월 달에 이 사건이 이제 일막타진돼 가지고 이제 다 체포가 됐습니다. 바로 한명숙 씨의 남편 박성준 씨는 1967년 6월 신영복에게 포섭돼 가지고 한명숙 장관도 그때 그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어요. 박성준 씨는 끝까지 전향서를 쓰지 않고 형 만기를 채우고 나온 아주 본질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신영복은 빨리 출소하기 위해서 전향서를 썼어요. 전향서를 써놓고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는 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영복은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였습니다. 여기 이제 노동당 대납사업 총국이 있고 그 아래 지하당 통일혁명당이 있고 통일혁명당 아래에 민족해방전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국해방전선이 있는데 민족해방전선의 책임비서가 신영복이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빨리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장간첩들을 난파를 했는데 그 무장간첩단을 싣고는 그 간첩선을 격침을 한 겁니다. 북한 753부대 소속 무장공작선이 1968년 8월 20일 날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우리 군경이 이거를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14명 중에 1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를 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우리는 김종태하고 김진락 같은 통일혁명당의 위대한 전사들을 구출해서 북한으로 데려가가지고 북한 정권 수립 20주년 기념일인 구구절에 남한 대표로 김일성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데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기 조작을 위해서 월북시켜가지고 그 대남부서에 가서 대남방송을 했다고 하던 그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통일전선부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숙청을 당합니다. 이진영이 김일성 사진을 보고 저분 정말 잘생기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동물을 모욕한 죄라고 그래서 쥐두새로 모르게 죽였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건 뭘까요? 개인의 자유? 저는 우리가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복형을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청산가리 독극물을 사용해가지고 암살한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여차하면은 무슨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김정은이 얘기가 곧 법이고, 김정은이가 곧 신인데, 야, 저거 고사포로 쏴버려. 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좋대요. 좋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국가보안법까지 막 무리해가면서 없애가면서 왜 여기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마저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가지고 주범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김종태, 김진락 이렇게 북한에 가가지고 입당을 하고 간첩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형을 당했고, 신영복은 그래도 북한에 가서 노동당 입당을 안 했으니까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신영복을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봐야만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대용 장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6.25 때 춘천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아주 위대한 군인이고, 베트남이 멸망을 할 때 마지막 사이공 주재 공사로 한국인들을 다 철수시키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월맹군에게 체포돼가지고 5년 동안 억류 생활을 했던 그 유명한 이대용 공사 아시죠? 그 이대용 공사하고 김일성이가 신영복을 맞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대용 공사가 월맹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억류가 됐어요. 2016년에 우리 외교부가 베트남 억류군에 관한 석방교섭 회담 뉴델리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 관련된 외교 문서를 비밀 해제해가지고 일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은 월남 패망 당시에 그 당시 사이공 대사관에 우리 외교관이 이대용 공사, 안희환 영사, 서병호 경무관 3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3명을 북한이 어떻게든지 끌어가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외교관들은 다 면책특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납치를 하면은 이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의 공사들, 외교관들을 압력을 넣던 협박을 하던 공갈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자의로 간다라는 서약서라든지 이런 걸 쓰도록 수도 없이 강요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사이공으로 가가지고 이 공사를 전향시켜서 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7차례에 걸쳐서 온갖 공갈을 다쳤습니다. 근데 이대용 공사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간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한민국 외교관을 구출해와라 이렇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베트남이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중재를 요구해서 프랑스의 중재로 한국에 억류 중인 북한 간첩하고 사이공에 지금 억류 중인 우리 공관원을 서로 맞바꾸자 하는 비밀 회담을 1978년 7월 24일 날 뉴델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끝없이
북한 간첩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까지도 포함시켜줘 하고 계속 의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혁명가가 누구냐 했더니 통일혁명당 관련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일혁명당 관련자 중에서 제일 고위층이 누구냐? 신영복이죠. 김일성은 신영복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교환 비율도 우리 정부는 1대1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1대70을 요구해가지고 4개월간 끝없는 논쟁 끝에 우리 외교관 한 명당 지금 우리 남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간첩 7명,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이 3명이니까 37은 21, 우리 외교관 3명과 북한 간첩 21명을 이제 교환을 하는 이런 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니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단을 내라 했더니 신영복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걸 받아보고 야, 이 자식들 지금 신영복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구나. 그런데 신영복은 그 당시에 전향서를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통일혁명당에 가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고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전향서를 썼으니까 신영복은 남파 간첩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단지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통일혁명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내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겠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월북을 시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영복은 절대로 안 된다. 안 보냈어요. 이게 우리 정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출신지에 관계없이 전향한 자익수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 훈령을 내렸어요. 북한이 교환 비율을 결정한다면서 4개월을 끌고 명단 선정하는데 7개월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질질질질 끌면서 끝까지 욕을 한 건 뭐냐. 남한 출신 혁명가 신영복을 송환하달라고 한 거예요. 바로 여기 조기에 신영복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 해제된 우리 외교부 기밀 문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계속 대한민국 국민인 신영복을 요구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북한과 협상 없이 우리 억류한 외교관을 다른 방법으로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회담 깨버려. 그래가지고 회담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 대한민국의 은총을 받으면서 여기서 살 수 있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마터면 그때 우리 정부가 야, 김일성이 그렇게 원해주니까 보내자 그랬으면 여생을 북한에서 잘 살았겠죠. 네. 자, 그렇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이 판은 깨버리고 중앙정보부에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우리 외교관 3명을 구해와.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가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아이젠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사드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우리가 핵무기 만들려고 할 때 캐나다로부터 캔두형 원자로를
한국에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 차관단을 만들어서 캔두의 원자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젠버그가 모사드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외교관 3명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대영 공사 등 3명의 외교관이 5년의 수감생활 끝에 1980년 4월 12일 아이젠버그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어요. 그때 보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신영복 씨를. 김일성이 그렇게 북한으로 데려가기를 원했던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20일을 살고 1987년 8월 14일 날 광복절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좀 정신 차리고 살만도 하지 않아요? 통역당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김진락이가 이 어느 지식인의 죽음,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신영복을 포섭하는 과정, 그리고 신영복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나는 이진영과 신영복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다. 육군 중위 신영복은 이미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이진영과 신영복을 교양하면서, 교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의 인품과 사고의 특수성을 간파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 적어도 이들 두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ABC를 알고 있었고 자진해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왔다. 나는 그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종태 삼촌으로부터 불온 문서를 받아 신영복에는 청춘의 노래, 이진학에는 제의 종서를 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자진해서 내가 이끄는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세계로 아주 쉽게 따라왔다.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내 경제복지회와 서울상과대학 내 경우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의 대개가 이화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을 하나 지도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서클의 당원을 침투시킨다는 지하당 조직 방법은 신영복에게 있어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신영복을 향해 조직을 함에 있어서 너무 덤벼서는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당부했다. 열심히 나서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석방하고 나서 자기가 전향서를 쓰고 나서도 자기의 누명을 썼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생서클 운동의 1세대입니다. 당시엔 통일혁명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기는 뭘 없어요.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감옥에 들어간 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들었죠. 날조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감옥에 가게 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줄 전혀 몰랐죠. 당시 서울대학생 서클 간부 하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런 그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소한 후에 자신의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거나 사상 전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출소 이후에 시간 날 때마다 각종 인터뷰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진락에게 포섭된 것은 공안당국의 누명이고 통역당은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조직이래요. 거기다가 전향서 쓴 게 이제 그 들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 전향서를 쓴 이유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였어요.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해서 쓴 게 아닙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사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그게 좋겠다고 권해서 한 겁니다. 전향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이후에 이 좌파 언론들이 막 일제히 신영복이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는 기사, 인터뷰를 그냥 막 날려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5년 5월 9일 날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27의 신영복은 육군 중위로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1968년 8월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후 그는 간첩이 되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보도예요. 대학의 독서회와 연합서클 세미나를 지도한 이력이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성되었다. 한홍구가 신영복의 60년을 돌아본다라는 그 글에서 신영복이 전향서를 쓴 것도 이 사람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해요. 뭐라고 한홍구가 썼느냐? 한홍구 이 성공회대 교수 아시죠? 매일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교도소 당국은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전향을 했다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가족들도 통역당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도 전향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강력히 권하였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고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전향의 변난을 메워 전향서를 작성한 것뿐이지 이 사람이 사상을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다 이렇게 변명을 대신해줘요. 남한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처형된 이 김종태는 북한에 가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표도 내줬어요. 김종태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어주었고 김종태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양에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겁니다. 해주사범학교 이름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김일성을 추정하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사형당하면 북한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남한 정권이나 북한 정권이나 공이 통일혁명당 핵심 인물을 아주 더불어서 존경하고 있는 거죠. 신영복 씨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는 원래 붉은 경제학자였어. 원래 빨갱이였어.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16년 1월 23일자에 신영복은 빨갱이가 맞아. 붉은 지식인이 맞아.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유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자유까지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까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놓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영복의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과 이게 얼마나 험하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야 원래 걔네들 판이니까 그렇다 쳐요. 이 망할 놈의 조선일보는 2015년에 신영복이에게 만해대상을 상을 안겼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입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한용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을 했는데 상금이 1억 원이에요. 신영복에게 1억 원 갖다 안겼어요. 조선일보가 그것도 좌익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한국 사회의 무장을 해제하는 데 앞장서는 조선일보가 보수우파 신문 맞습니까, 여러분? 어쩌자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저런 일을 벌일 줄은 이미 이런 일을 통해서 예측됐던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영미 시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돼지의 변신이라는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이 돼지의 변신이라는 시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좀 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원래 평범한 돼지였다. 감방에서 한 20년 썩은 뒤에 그는 여우가 되었다. 그는 워낙 작고 소심한 돼지였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감옥을 나온 뒤 사람들이 그를 높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긴 겨울을 견디었냐고 우러러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졌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돋보이는 각도를 알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방향으로 몸을 틀고 머리칼을 쓸어 넘긴다. 무슨 말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청중을 감동시킬까? 박수가 터질 시간을 미리 연구하는 머릿속은 온갖 속된 욕망과 계산들로 복잡하지만 카메라 앞에선 우주의 고뇌를 혼자 짊어진 듯 심각해지는 냄새나는 돼지 중의 돼지를 하늘에서 온 선비로 모시며 언제까지나 사람들은 그를 찬미하고 또 찬미하리라. 앞으로 이 나라는 그를 닮은 여우들 찾으라는 변치 않을 오래된 역설이 나는 슬프다. 여기서 돼지는 누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돼지의 변신의 시입니다, 이게. 언젠가 몹시 피곤한 오후 돼지에게 진주를 준 적이 있다. 조화라 날뛰며 그는 다른 돼지들에게 뛰어가 진주가 내 것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날 이후 10마리의 배고픈 돼지들이 달려들어 내게 진주를 달라고 외쳐댔다. 내가 못 들은 척 외면하면 그들은 내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우리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진주를 줘. 내게도 진주를 줘. 진주를 내놔. 정중하게 간청하다 뻔뻔스레 요구했다. 나는 또 마지못해 지겨워서 그들의 고함 소리에 이웃의 잠이 깰까 두려워 어느 낯선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20마리의 살찐 돼지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다. 최영미 시인이 운동권의 그 아주 지저분한 그 행각을 폭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지는 누구일까? 앞으로 이 나라는 그를 닮은 여우들 찾으라는 변치 않을 오래된 역설이 나는 슬프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간첩질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을 너 잘했다. 수고했어. 너는 정말 영웅이야. 막 띄웁니다. 간첩질하면은 어떤 예우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많은 간첩들이 양산이 되죠. 저렇게 되면 신영복 선생은 조선일보가 1억 갖다 안기죠. 두산이 1억 갖다 안기죠. 책 쓰면은 막 사주죠. 그래가지고 스타덤에 오르고 영웅 취급을 받고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대통령까지 추앙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느 누가 그런 간첩질 안 하려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쫙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폐 해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쳐넣습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 광주 뭐 했다고 해서 저 모진 저 핍박과 이런 일을 해요. 어느 누가 또다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조정래가 그랬고 이영희가 그랬고 신영복이가 그랬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문익환이가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문익환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유일신 사상을 부정을 합니까? 이게 목사인가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감옥으로 붙어 사서 멋진 글 하냐 책 사주고 조선일보 막 1억 갖다 안기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간첩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뭔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생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은유가 등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영미 시인이 얘기한 돼지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그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저도 얘기 못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그 동물농장의 세계가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부활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